미국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전이다. 뭐 이런 이제 느낌들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DTCC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탁원, 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티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했다거나 명사들이 비트코인 ETF가 임박했다거나 이런 트위터를 날리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흥분해서 오른다 이게 이제 뉴스의 어떤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호재가 있었는데 호재를 반영 안 하더라고요, 시장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떤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티핑 포인트에 조금 가까이 오지 않았나. 꼭 이렇게 ETF가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호재는 지난 9월이었는데요. 미국의 그 재무회계 기준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기준을 정하는 곳인데 법인들이 암호화폐를 단지 이렇게 취득가를 써놓고 손실만 반영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산으로 보고 등락을 다 현실성 있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사는 거하고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갖고 사는 거는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개인들은 막 패닉셀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살 때 어떤 계획 치밀하게 자료 조사하고 계획 속에서 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막 개인들처럼 던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뉴스라고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반응이 없었어요, 시장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권투에서도 계속 잽을 누적하면 그죠? 네. 나중에는 그게 KO가 되잖아요. 네. 잽인데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태민 작가님 책의 초판이 나올 때마다 나오고 나서 6개월 뒤에 가격이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6개월 뒤에 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오른 적도 이제 14년, 뭐 17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비트코인은 강했다? 뭐 이 판일 때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작가님 책이 나오고 나서 어쨌든 6개월 그 뒤에 가격이 떨어진 적이 제가 조사했을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도 지금 책이 나오고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사실 그러게요. 어제 그저께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게 책이 마무리된 게 한 달 전이니까 이제 뭐 9월 요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도 그게 맞을지 제가 6개월 뒤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현재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뭐 거의 구분응선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SEC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SEC 여러 가지 의미로 회의적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자기 갈 길을 가면 되지 왜 이렇게 ETF에 목을 매나. 비트코인 철학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철학상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소유하는 게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금융기관이 만든 상품에 들어가고 그 금융기관이 대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긋나지만 더 심각한 건 이제 SEC가 몇 명 모여있는 미국의 기관인데요. 비트코인을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놀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기대감을 막 불어넣게 해줬다가 취소. 기대감 불어넣게 해줬다가 취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못을 박지도 않아. 여지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국의 세상에는 미국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뭐 거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처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은 저도 되게 상당히 이런 점화주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봐요. 저는 그 전에 이제 ETF 승인은 거의 저는 안 되는데 시장이 또 장난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뭐 되겠다 반 정도의 확률로 동전이 앞뒷면 확률로,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불장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번 불장의 의미가 비트코인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전통 금융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인정이 될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장이 안 온다고 모르겠죠. 상승장이 왔을 때 용감하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식인이 비트코인 그거 튤립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는. 무서워서. 그러네요. 정말. 네. ETF가 가능성이 있다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SEC가 ETF를 승인하는 건 자기네가 변수가 되면 안 할 거예요.
자기네가 죽어가는 비트코인을 살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이미 대세고 안 하면 우리 미국 기업, 미국 금융기업만 도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겠죠.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혹은 지금부터 한 2, 3년 안에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작가님이 지난번 비트코인 그리고 그 달러의 시정학 때 인터뷰에서 아마 이대로 가다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해서 좀 일정 물량을 잡고 좀 가격을 조절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뭐 그런 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취소할 때마다 SEC가 내건 이유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산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로 열고 괄호 열고 미국 국가 안보에 좀 문제가 있다. 요건 안 쓰지만 그런 맥락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 조작을 통해서 미국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혹은 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게 좀 이상한 시장이기 때문에 몇 명이 작전을 펴가지고 시장을 혼탁하게 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개미 털어먹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조작 가능성, 소비자 보호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SEC가 여태까지 ETF 승인을 반려한 게. 근데 저 같은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니네가 승인을 안 해서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하면 기관들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들어오면 다 공시하잖아요. 기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그죠? 그러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모르게 갖고 있으니까 조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 SEC가 고민하던 두 가지 문제가 없어질 텐데 니네가 승인을 안 하니까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 사유가 이렇게 창의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판에 박혀 있냐라고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법원이 뭐 항소법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워싱턴 DC 항소법원 같은데 거기서 판결을 내렸어요. SEC 니네 다시 재검토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데가 이제 ETF 취소된 걸 가지고 이제 어필을 했는데 법원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레이스케일에. 그래서 SEC 보고 다시 검토해. 그러면서 논거가 재밌더라고요. 설득력이 없고 SEC의 취소 사유가. 두 번째는 거의 제 느낌에는 그런 거였어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일관성이 없고 뭐 이래서 좀 수모를 당했죠. SEC가. 그럼 요번에 SEC에서 좀 전향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정말 된다면 지금 좀 상승세가 온 비트코인 시세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승인되면 불장 시작이죠. 승인되면 불장 시작이고 제가 보기에는 1억은 바로 넘을 거고 얼마 안 걸려서 넘을 거예요. 야. 더 그레이트네요, 진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사는 거니까. 네. 그러면요, 교수님 궁금한 게 지금 경제 상황은 사실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뭐 미국은 경제 좋다고 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또 중동에서는 전쟁이 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뭐 고금리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비트코인의 불장, 더 그레이트한 모습을 비트코인이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른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맥락이 한 두어 가지가 다른데 요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거시 경제 지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자율이라든가 예를 들어 2020년 후반부에 이렇게 불장은 다른 자산하고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유동성 장세라든가 뭐 이러면서 이런 동기화가 다른 자산과의 동기화 혹은 달러하고 이제 반비례한다든가 금하고 같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뉴스에 굉장히 사람들이 하고 그걸 재생산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알면 알수록 되게 이게 좀 미묘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준을 삼을 게 없어요. 기준을 삼을 만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좀 억지적으로 기준을 자꾸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곧 이탈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숫자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미 나스닥이나 이런 거하고 이탈한 지 꽤 됐어요. 한 7, 8개월 됐어요. 흔히들 말하는 게 돈이 정말 이제 뭐 주식, 부동산, 채권 다 투자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게 비트코인이다. 맞아요. 뭐 돈이 몰리면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그런 이론들이 만약 전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물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슷하게 행동을 하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라는 것과 그것이 동기화되어서 같이 간다서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이게 중동 정책에 영향 받고 다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자율이라든가 금이나 달러나 이런 식으로 아무리 묶어봐야 그게 가짜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을 자르면 그렇게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통계를 좀 다루는데 통계는 기간의 어떤 마술이기도 해요. 기간을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잡으면 도대체 어떤 자산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몇만 배가 올랐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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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리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기간을 만약에 2020년 후반부터 2022년 초반까지 잡으면 완전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주요 자산들하고 네.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동기화되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비트코인 바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맞아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좀 폭등하기 전에 네. 나타나는 작가님만의 좀 혹시 뭐 어떤 뭐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한 가지하고 완전히 싱크가 되어 있죠.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알려져 있는 거고 반감기. 반감기로 계산해 보면 상관관계가 한 0.8 정도 나올 거예요. 1이 상관관계가 완전히 싱크로한다는 거잖아요. 금하고는 뭐 0.2밖에 안 돼요. 근데 달러하고도 마이너스 0.1인가 그래요.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거의 상관이 없다고 나와요. 오, 그렇구나. 숫자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잡은 게 아니라 최근 몇 년을 잡아도 그래요. 근데 그 반감기는 아주 거의 예외가 지금까지 없었죠. 근데 이제 반감기가 내년 5월이거든요. 반감기가 뭔지는 아시죠? 네. 비트코인 채굴량이 방금 맞아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반감기가 있을 때는 가격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반감기가 끝나고 한 8개월 정도 미끄러지다가 폭등하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2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반감기를 이번에 선방향한다. 그래서 반감기가 5월인데 5월은 아니니까 5월에 선방향된다면 기준점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집단적인 현상이니까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기준점은 아마도 1월 1일일 것이다. 아. 지금 1월 1일 임박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막 이렇게 소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장난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틀릴 때도 많은데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반감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그 반감기 뭐 6개월 반영을 하든 아무튼 반감기 때 이렇게 효과를 받으면 버프를 받으면 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공부했을 때의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랑 다르잖아요. 질량이. 그래서 이 무거운 질량이 그렇게 가볍게 원래 20배 30배 봐야 되거든요. 고점 대비 고점이 아니라 저점 대비 고점으로 20, 30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2,500만 원으로 봐야 됩니다. FTX 터지고 나서 폭락한 게 2,500만 원이고. 근데 이제 회의론자들은 드디어 이제 빵원된다. 이제 뭐 10K 깨지고 $10,000 깨지고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500만 원 우리나라 돈 2,500만 원까지 가다가 반등했거든요. 거의 올해만 2배예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2,500만 원 우리가 그럼 바닥으로 봅시다. 그거 곱하기 20이 얼마예요? 5억 아니에요? 5억이죠. 네. 숫자상으로는 그러네요. 5억을 찍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믿으면 안 돼. 그래서 4억까지 버티다가 5억 기다렸다가 4억에서 폭락해갖고 나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작가님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금 뭐 2,500만 원 저점에서 어쨌든 4천만 원이 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현재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비트코인은 뭐 언제나 투자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다만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저도 투자를 권했는데 저도 이제 경험을 쌓다 보니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태도가 그러니까 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원래부터 좀 어긋나 있는 분들은 뭘 해도 사실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줘도 아마 실패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당연히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우상을 할 거라고 저도 보지만 그 단기적으로는 누군가를 뺏거나 뺏기는 거죠. 그런 게임으로 비트코인을 삼을만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삼성전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그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역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그렇죠. 저점에서 사서 다시 고점에 팔고 이런 생각을 다 꿈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엑셀표 돌려보면 한 1년에 한 몇 배 먹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움직이시기보다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사시고 지금 같은 데 막 사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더 불안하니까 팔아버리고. 그렇게 거꾸로 타죠. 오히려. 그래서 등산이 아니라 스키가 될 거예요. 근거 자산이 없다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공격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하나를 놓치고 있다라고 봐요. 근거 자산이 없으면 원래 비트코인 같은 우리의 상식으로 비트코인처럼 가격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근거 자산이 없는데 가격을 가졌잖아요.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근거 자산이 없는데 지금 이게 글로벌하게 4천만 원, 5천만 원 사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매우 심각하다. 근거가 있어도 이 가격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근거가 없는 게 몇 년째가 뭔가 10년이 넘게 이러고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죠. 반대로 저거 근거가 없으니까 곧 뭐 빵원 될 거야. 그러고만 있다. 그 지금 사람들은 4천만 원, 5천만 원이 뭐 근거가 없는 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을 돌려볼게요.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진폭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싸게 느껴졌을까요? 근거가 없는데. 아니요. 야, 말도 안 되는 네. 그때 똑같아요. 그때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결했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됐든지 둘 사이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든가. 근데 보통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부인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면 볼수록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했죠. 제가 알고 있던 게 틀렸구나. 와.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고 난 리셋을 해야 되는구나. 내 알고 있는 지식을 리셋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린 거죠. 작가님 그러면서 그 책 이번에 쓰신 책에서 비트코인은 올인어굴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올인어글이라는 게 이제 오세아니아, 호주의 태즈메니아에 서식하는데 1700년대에 선원들이 발견해가지고 유럽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유럽에서 이게 뭐 오리같이 생긴 게 몸은 비버고 그리고 알을 낳는데 엄마가 젖을 먹여.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어같이 느꼈던 거예요. 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환상 속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막 재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오리노구리가. 왜냐하면 얘가 한 80년 지나가지고 이제 알을 낳는 포유라는 그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넣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얘가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오리너구리인데 이제 학명으로는 이제 뭐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알을 낳는 포유류니까 우리 생각에는 알을 낳는 포유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포유류를 하면 알을 낳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게 우리 생각에는 멍청해 보이지만 이걸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나는 세상을 A라는 걸 보고 A 여집합은 틀렸다라고 보지 않을까? 단지 A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보고 발견한 경제학자들도 그래요.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화폐적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고 아니니까 그럼 비트코인은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화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요동치는 화폐라고 하면 되잖아요. 가격이 요동치는 화폐나 알 낳는 포유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커피 못 사 먹는 화폐나 알 낳는 포유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또 화폐적 속성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관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되게 교만해 지적으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 전체가. 이 세상하고 자기의 의식 구조가 이 세상을 반영한 거여야 되는데 이 의식 구조가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특정하게 얘기해서 되게 대한 죄송합니다만 법학을 한 사람들하고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특히 이게 심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집합론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집합론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데피니션의 학문이에요. 정의의 학문이죠. 그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화폐야 그러면 너가 말하는 화폐의 정의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오리노구리를 80년 인정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범주, 포유류가 됐건 알을 낳건 이런 거는 일단은 우리가 어색하지만 뒤로 빼야 돼요. 이 사실 자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봤어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봐야 되는데 야 커피 못 사 먹는데 그게 어떻게 화폐야? 그건 자기가 이미 결론 내려놨잖아. 화폐랑 자고로 커피를 사 먹어야 된다라고. 솔직히 누가 그런 정의를 내렸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네.
뭐 이런 심지어 이럴 수도 있죠. 그거 금이 아니니까 화폐가 아니야. 그 금만이 화폐라는 정의 속에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나 원화도 다 돈이 아닌 거죠. 맞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란드 포일이라는 이 오리너구리가 우리 철학적으로 고민거리를 던져준 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과연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체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는군요 이게. 이게요, 기계 뿌리가 깊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잖아요. 그때 최만리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엄청 반대를 하면서 쓴 논거가 바로 오리너구리 논거예요. 문자라 하면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한글은 그게 아니고 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정의를 와. 내려놓고 한문을 발견한 게 아니고 한문을 문자의 정의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논리학적으로 한글은 한문이 아니므로 문자가 아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한문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 문자잖아요. 그쵸. 그럼 그 문자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도 들어가 있고 뭐 온갖 뭐 발로 다 있어야 되는데 세종한테 대들었던 그 쟁쟁한 유학자들은 한문을 정의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글은 한문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문이 아니니까 문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속화돼서 표현하자면 뭐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말인가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한식집에 들어가 갖고 한식을 먹어놓고 이 집엔 스파게티가 없어서 별로야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한식집에 자기가 들어갔잖아. 그쵸. 한식집에서 된장찌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나와서 여기는 스파게티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양식집에 가갖고 맛있게 먹어놓고 여기는 다 좋은데 된장찌개가 안 나와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 교수님께서 방송에서 그 기독교의 발음, 그 종교적 현상도 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보면은 그 예수님 그 기독교가 탄생할 때 보면 유대교의 그 바두개 뭐 바리새인, 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런 인식 틀에서 그 종교를 갖고 예수를 처단하고 그런 거랑도 비슷하다고. 그렇죠. 늘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오리너구리를 처단하죠. 그렇게. 네. 그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예요. 저는 2006년도에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행운을 얻었는데요. 그때 제가 2006년도 이럴 때 학생들하고 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라는 말이 어원을 따졌어요. 자동차라는 게 한자로 쓰면 자동차, 영어로 쓰면 오토모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마차예요. 말 없는 마차. 그러니까 우리는 말 없는 마차라는 자동차라는 정의가 되게 어색하지만 100년 전 사람들한테는 마차가 차기 때문에 자동차는 말이 없는 마차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의에 따르면. 네. 근데 이게 굉장한 난센스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이 이래요. 전기차는 그럼 전기로 가는 차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거예요.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2006년도, 2005년도쯤에 전기차를 전기로 가는 차라고 정의 내린 사람은 도태돼요. 테슬라를 발견 못하는 거죠. 물론 저는 테슬라에 주식 한 주도 없지만 훨씬 더 좋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과연 전기차를 전기로 가는 차로 정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뭐라고 정의할까요? 테슬라를 아마 테슬라로 정의할 겁니다, 그 사람. 테슬라. 그러니까 그 특별해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가져오지 않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가 아니에요. 이메일은 뭐 일렉트로 전기로 가는 우편입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함정이에요. 근데 그 언어가 편리하죠. 오리너구리처럼. 편리한데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갇혀요. 전기차를 전기로 가는 차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유소 대신에 충전소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주유소에 충전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랑 똑같이 하면 옛날에 마차 시절에는 그 마구간이 있었어요. 대길에. 그래서 대장간 우리가 쓰는 이렇게 이런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 신발 이렇게 박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주유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의사들은 다 시골로 내려갔어요. 요새 다시 도시로 들어왔는데 네. 수의사들이 암흑기가 시작되죠. 마차를 버리면서 시골로 들어갔다가 요새 이제 애완견 때문에 다시 도시로 다 나오셨는데 옛날에 수의사는 말의 의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말이 쓰다 보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똥을 엄청 싸요, 길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재밌잖아요. 옛날에 마차 시절에 말똥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범주적 사고를 하거든. 범주적 사고. 포유류라는 거를 정리한 생물학자들로부터 배운 식으로 학업이라는 걸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내가 책을 보면서 책을 집어 던졌는데 퍼포먼스로 교통수단의 발달, 도보, 뭐 말, 뭐 자전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범주를 교통수단의 발달로 놓고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면
그 상상력이 생명력의 일트라고. 아. 한 번도 마차가 느린 차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똥 싸는 차라고 생각 안 해보는 거지.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뉴욕하고 런던하고 파리는 말똥 때문에 죽어가는 도시였어요. 그렇죠. 19세기 후반에. 마차가 한두 대가 아니니까. 말이 가면서 똥을 쭉쭉쭉 쌉니다. 그러면 뒤 마차가 오면서 그거를 도포하죠. 바퀴로. 네. 이렇게 그래서 질퍽한 똥이 이렇게 그 포장이 되죠. 그렇죠. 마르면 그거를 이제 쭉쭉 그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긁고 다녀요. 그래서 분진이 생기죠. 분진 막 말똥가루가 막 비 오면 여기 똥물이 되고. 몸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수건이었어요. 마차가 만드는 공해로부터 벗어나는 게. 야. 이게 자동차가 공해가 아니라 거기도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가 나왔을 때 저는 그 기사를 찾고 싶었는데 100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자동차 인류를 공해로부터 구원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친환경 차였네. 그렇죠. 그럼 교수님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게 아니면 뭘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차죠. 네.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지만 그 어휘는 말 없는 마차랑 똑같은 어휘라는 거예요.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이거를 데피니션을 내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테슬라는 테슬라다. 그렇죠. 새로운 걸로 딱 그렇죠. 봐야 되는 건데.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볼 거야.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차라는 것에 그렇죠. 갇히면 안 되는 건데. 전기 산업 분야에서 볼 때는 또 움직이는 축전기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화석연료를 떼어서 만든 전기를 쓴다 할지라도 친환경차가 되는 이유는 우리 비트코인하고 관련인데 전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피크타임에 맞춰놓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를 버려요. 절반 이상을.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충전을 피크타임에 할 필요 없잖아요. 가격 제도를 만들면 새벽에 해버리고 하면 되니까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전기 산업 측에서. 와. 그 남는 전기를 유익하게 소모해줄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과 인문학이 비트코인 현상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해봤던 것들을 저는 이런 거 먼저 해왔거든요. 비트코인 무관하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철학을 연결시키는 것도. 그거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전기차를 못 발견하고 인터넷을 못 발견하고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잠시 못 발견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못 발견했겠구나.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못 발견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 역사가. 왜 영국에서는 빨간 깃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가 말을 놀라게 하니까 자동차를 달리게 하려면 앞에 빨간 깃발 흔들고 뛰어가고 뒤에도 수습하면서 와서 운전자 말고 2명의 보조자가 필요해요. 자동차보다 뛰어가야 되고 차 옵니다 이러고 자동차 뒤에 오면서 뒤에 수습해야 되거든요. 이 법을 말해요. 빨간 깃대법. 그래서 영국이 자동차를 먼저 발견해놓고 산업적으로 뒤처진 거죠. 미국하고 독일에 비해서. 그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동차가 마차가 달리는 길에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언어의 한계거든요. 말 없는 마차니까 마차가 안 다니는 길 위에서 마차길에서 다닐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동차는 마차길에서 못 다녀요. 자기 길을 창조해야 되겠죠. 전기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업을 재창조해야 돼요. 단순히 전기 충전소 주유소처럼 그것만 깔아준다고. 그게 테슬라가 아닌 레가시 전 자동차 기업들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하이브리드로 가는 그들이 가는 최선의 하이브리드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 관련한 종합 컴플렉스 망을 다 정제해 놓고 그걸 전기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접근 안 하잖아요. 조립품 만드시 접근하잖아요. 맞아요. 기가브레스. 저 진짜 소름인 게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자서전이 나와서 그거를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태민 교수님이 말하는 게 나와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산업을 정의하고 전기차를 그 정의해가는 방식이 나와요. 와, 소름이 소름.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학생들에 강의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빠는 다 알고 있다. 우리 애들 방에서 나오셔야 될 텐데.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전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제 많은 시각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지구온난화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전기를 막 그냥 갖다 버린다 채굴한다고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비트코인의 채굴에 소모되는 막대한 전기가 세상을 구한다고 책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기를 금융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막 지르는 거죠. 뭐. 화가 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